강철 그 후 교도소는 산과 바람 사이에 파묻힌 채 겨울이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곳이었다. 낡은 철문은 매일같이 삐걱거렸고 안개가 끊임없이 감옥들을 뒤덮었다. 그곳에서 나는 유권 후 중사였고 저녁을 앞둔 교도관이었다. 전쟁의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잔향은 이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람의 땀과 피, 그리고 기억에서 배어나온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감방 배정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던 나는 눈을 의심했다. 사형수 9741번. 반역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정태식. 내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1997년 태백산맥의 전투에서 나는 죽을 뻔했다. 포성이 하늘을 찢고 흙과 눈이 섞여 내 입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 나를 끌어낸 사람이 바로 그렸다. 정태식 대위. 우리는 그를 철매부대의 늑대라 불렀다. 모두가 그를 따랐다. 그는 앞에서 싸웠고 그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반역죄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발걸음을 감방으로 옮겼다. 좁은 문을 열자 침묵이 먼저 나를 맞았다. 감방 안에는 희미한 빛만이 들어왔고 구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뻔한 남은 몸, 움푹 파인 눈, 말라버린 입술.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었다. 정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얼굴을 짓눌러 놓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다. 살아남으려는 눈이 아니라 버티는 눈이었다. 나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그가 먼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우. 그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나는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할 입장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나는 철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대인님. 대답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은 짧았다. 기밀 누출, 북측과 연계, 작전 실패, 동료 사망. 모든 책임은 한 사람에게 덮였다. 정태식. 그러나 전쟁터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구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런 사람을 반역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권력. 며칠 뒤 나는 휴가를 내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갔다. 장병우. 철매부대의 옛 교관이었다. 그 집은 바람이 스며드는 오래된 목조 집이었다. 노인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너도 의심하는구나. 태식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살고 싶어. 살고 싶어서 남을 죽이는 놈들이 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놈들이. 그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마이크로필름 한 장이 있었다. 노인은 손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내게 건넸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태식이는 누명을 썼어. 그를 팔아넘긴 사람은 책임은.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됐지. 군수산업으로 돈을 벌어. 그리고 권력도. 태식이는 그걸 막으려 했고 그 대가를 치른 거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그를 살릴 수 있습니까? 노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살릴 수 있지. 하지만 너도 죽을 수 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내가 살아남은 날 태식이 나를 끌어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땅속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빚이 있었다. 아니, 빚이 아니라 의무였다. 나는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대위님은 얘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은 군인이야. 군인은 명예를 잃어도 원망하지 않아.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울 뿐이지. 그날 밤 나는 교도소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따라붙었다.
차는 나를 밀어붙이듯 가까워졌고 눈 덮인 절벽 근처에서 갑자기 접근했다. 나는 핸들을 꺾었고 눈이 튀었다. 차는 몇 초 뒤 사라졌다. 그것은 경고였다.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다는 경고.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감방문을 열고 정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인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감방의 차가운 공기가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준비되었나? 그 한마디가 내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눈발이 철창에 부딪혔다.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감옥이었지만 우리를 가두는 것은 벽이 아니라 진실을 덮어버린 사람들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강철 구유 교도소에 이른 아침은 숨죽인 전장 같았다.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나는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내부 순찰을 마쳤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지난 밤의 흔들림이 맴돌았다. 정태식 대위에 준비되었나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럽게 감옥 내의 전기 설비 지도를 꺼냈다. 오래된 배선, 허술한 CCTV 구력, 경비 교대 시간. 나는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출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태식은 점점 기운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내가 몰래 가져다준 비상식량과 따뜻한 물 덕분에 그의 눈빛도 다시 살아났다. 그와 함께 계획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이 아닌 벽을 두드리는 모습 보호를 통해 대화했다. 감시가 너무 촘촘했기 때문이다. 계획의 핵심은 단순했다. 교도소 전체의 전기를 5분간 끊고 그 시간 안에 감시가 가장 적은 북측 외벽을 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전기실로 침투해 스위치를 꺼야 했고 그것은 내가 맡을 일이었다. 정태식은 그 사이 감방을 빠져나와 지정된 통로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새로운 사형수가 들어온 것이다. 죄수 번호 9812. 이름은 마동철. 신원 미상. 전과 기록은 없었지만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의 몸은 전형적인 특수부대 체형이었고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리듬이 배어 있었다. 나는 의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들어온 사람 같았다. 며칠 후 내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간 순찰 중 감방 비룡 사호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달려갔고 그곳에서 마동철과 정태식이 서로 맞붙어 있는 장면을 보았다. 새 파이프를 든 마동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태식을 노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눈빛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경고탄을 쐈다. 철벽에 부딪힌 총성은 사호실 전체를 울렸다. 마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상황을 수습하며 보고서를 조작해야 했다. 감방 내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는 청부살인자였고 그의 목표는 정태식이었다. 정태식은 그날 반피를 흘린 채 감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몰래 지혈을 해주며 속삭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당신을 이렇게까지 없애려는 거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떤 거래를 막았어. 정확히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날 관련 서류를 NIS에 넘겼지. 하지만 정보가 샜고 그날 밤 내 부대가 통째로 매복을 당했어. 그리고 내가 살아남은 건 실패한 계획을 덮기 위한 표적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전우들의 이름이 묻혀 있었다. 그는 그들을 대신해 죄인이 되었고
살아남았으며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장병호 원장이 준 마이크로필름을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오래된 장비로만 재생 가능한 필름이었다. 나는 교도소 창고에 방치된 구형 장비를 찾아 몰래 밤마다 필름을 분석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군복을 입은 채 외국인과 악수하는 최기문 장군. 그리고 무기 계약 문서 4본. 그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다. 그는 외국 기업과의 무기 밀매를 군 내부에서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고 정태식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진실은 여기 있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날이었다. 그 주, 나는 전기실 출입카드를 확보하고 스위치 위치를 암기했다. CCTV 블라인드 타임은 23시 42분부터 47분까지 단 5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정태식과 나, 둘 다 그 5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계획 실행 이틀 전, 나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정태식의 사형 집행일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6시, 우리에겐 단 5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감방을 다시 찾아갔다. 철창 사이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인님, 그날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전기차단은 정확히 23시 43분. 북측 외벽 D-3를 통해 나오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는 나직이 물었다. 그때 나는 정답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아무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 늑대는 끝까지 싸우지. 울부짖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바람이 또 한 번 철창을 때렸다. 마치 누군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듯이. 나는 철문을 닫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우라, 고맙다. 그 순간 나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느꼈다. 이번에는 총도 없고 명령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잃어버린 명예가 있었고 되찾아야 할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에 스스로 들어가기로 했다. 강철 구효 교도소의 새벽은 언제나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날 새벽, 침묵은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감옥 전체가 무언가를 예감한 듯 공기조차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내 안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기가 끊길 예정인 날까지 이제 겨우 사흘. 시간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마동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운동 시간에도 혼자였고 식사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 줄에 섰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조용하지만 주위를 살피는 눈빛, 일정한 걸음 속에 불균형 없는 자세. 그는 명백히 군인이었다. 정태식을 암살하기 위해 이곳에 심어진 존재였다. 나는 간접적으로 그의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교도소 시스템에는 그의 전과 기록이 없었고 입소 전 신체 검사 자료도 이조된 흔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부 누군가가 그의 투입을 돕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이 단지 감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감옥은 진실을 가두는 무덤이었다. 그날 저녁, 정태식이 감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조용히 다가간 내게 그는 물었다. 너는 얘 아직도 여기 있지. 무슨 뜻입니까?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진실만 넘기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하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대인님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은 그때부터 빚이었습니다.
정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전과 달리 인간적인 온기를 띠고 있었다. 빚이 아니야. 그건 선택이었어. 내가 나를 따랐듯 나도 너를 따르고 있는 거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동등한 위치에서 서 있었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닌 같은 길 위에 선 사람들로서. 다음 날 나는 본격적으로 탈출 경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북측 외벽 D-3 구역은 오래된 구조물로 CCTV가 고장 난 상태였고 경비도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대 시간이었다. 그 시간대에는 보안 책임자인 박 반장이 순찰을 돌았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유일하게 나를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이전에 내가 상부에 문제 제기를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점심시간 직후 나는 일부러 박 반장이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훑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중사. 담백한 어조.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전기 설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 배선 중 일부가 오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최근 감시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비팀엔 보고 안 하고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감시 기록은 남겨두도록. 오해받지 않게.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감시 기록은 이미 내가 설정한 코드로 자동 삭제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 감시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마치 적진에 잠입한 공작원처럼. 그날 밤 나는 예정보다 일찍 근무를 마치고 지하 전기실로 향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발전기 소리가 낮게 잉잉거렸다. 나는 패널을 열고 전원 차단 스위치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엔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른손은 조용히 권총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정태식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는 진실을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진실은 이 나라를 뒤흔들 거라. 나는 이 악물고 말했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너도 알잖아. 세상은 이상적인 정의로 움직이지 않아. 필요한 건 통제야. 진실은 위험할 뿐이야. 그 순간 나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쏘겠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멈췄다. 넌 아직도 전우 따위의 목숨을 거는 순진한 군인이구나. 나는 총구를 낮추지 않았다. 그래. 하지만 난 그런 군인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되갚을 차례다. 마동철은 천천히 뒷걸음쳤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니란 듯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스위치 옆에 작은 폭약을 부착했다. 그것은 교도소 전력을 단숨에 끊을 수 있는 장치였다. 단 3초, 전기실 내부 회로를 가부화시켜 전체 전원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정태식은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딱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새벽 0시 3분, 우리는 다시 군인이 된다. 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시작뿐이었다. 0시, 교도소 내 방송이 하루를 마감하는 안내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모든 수감자들은 이미 취침 조치가 내려졌고 복도는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이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감시 카메라가 꺼지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방 안, 정태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온몸은 이미 단단히 준비된 병사였다. 숨결은 일정했고
손끝은 천천히 자신이 만들어낸 열쇠 모양의 쇠붙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주일 전부터 감방 안 세면대에서 빼낸 작은 철조각을 깎아 만든 것이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감방 문을 여는데 성공한 그 열쇠는 오늘 밤이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것이다. 0시 3분. 나는 전기실의 조작판 앞에 서 있었다. 오른손엔 리모트 기폭 장치, 왼손엔 교도소 지도. 기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교도소의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와 자동 잠금 장치가 모두 정지될 것이다. 단 300초.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기폭 스위치가 눌리자 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경고등이 깜빡였다. 몇 초 뒤 교도소 전체가 정전되었다. 복도는 암흑에 잠겼고 비상전원도 연결되지 않았다. 내가 사전에 회로를 조작해 두었기 때문이다. 정태식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열쇠를 감방문에 끼워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그는 감방을 빠져나와 인쪽 끝 복도로 향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지하 보일러실을 통과해 외벽 D-3 구역으로 연결되는 오래된 통로였다. 그곳은 몇 년째 보수 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감시가 느슨한 지역이었다. 나는 이미 외벽 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복면을 쓴 채 교도소 내에서 입수한 구형 야시경을 착용했다. 각 감시 초소는 정전으로 인해 눈과 손전등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것의 눈보라 속에서 정확한 시야를 확보하긴 어려웠다. D-3 구역에 도착하자 나는 철문을 열기 위해 숨겨두었던 마스터키를 꺼냈다. 그리고 벽 너머로 정태식이 접근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눈 위를 짓밟는 소리. 나는 안쪽에서 철문을 조용히 밀었다. 문틈으로 그의 얼굴이 보였다. 성공했다. 그는 한숨을 돌릴 새도 없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우리는 곧장 장비가 숨겨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군용 요트, 탄약, 간이 무전기, 그리고 눈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스노우 슈즈가 있었다. 정태식이 예투를 입는 동안 나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정전 이후 교도소는 아직 비상경보를 울리지 않고 있었다. 내부 전력팀이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최소 3분은 걸릴 터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정태식 탈출, 전 구역 수색 개시. 비상 스피커가 울려 퍼졌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었다. 누군가 내부에 정보가 센 것이다. 마동철이야. 정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가 움직일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빠르게 눈 덮인 산속으로 향했다. 뒤에서 경비병들의 손전등이 깜빡이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총성이 아직 울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 도망은 더 이상 은밀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속도의 문제였다. 산속은 길을 잃기 쉬웠다. 하지만 정태식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수년 전 이 일대를 순찰하며 비밀 루트를 만들어 두었다. 그 루트를 따라 이동하면 약 3시간 뒤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폐허마을에 도달할 수 있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야는 흐려졌고 발밑은 미끄러웠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속도를 유지했다. 헬기 소리가 멀리서 울리기 시작했다. 교도소는 더 이상 단순한 탈옥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들은 우리를 포획 대상이 아닌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2시간 후 우리는 폐허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은 전쟁 중 피난민 수용소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었다. 무너진 담벼락과 금이 간 건물들,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가 을씨년스러움을 더했다. 우리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낡은 교회로 들어갔다. 그곳은 옛날 의류소로 쓰였던 장소였다. 정태식은 마룻바닥을 뜯어 숨겨놓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블 캐스팅된 마이크로필름 복사본 한 세트와 암호화된 지도 파일이 있었다. 이건 마지막 보험이야. 그가 말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바라봤다.
바깥에는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마을에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무기를 들었다. 아시경을 통해 보니 무장한 남성 2명이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선두의 선자는 다름 아닌 마동철이었다. 그 역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눈속을 헤치고 있었다. 정태식이 내게 말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했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탈출이 아니라 대면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폐허 마을의 새벽은 죽은 도시처럼 조용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옛 건물 틈새를 헤집으며 잉잉거렸다. 낡은 교회 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움직였다. 벽 너머엔 적이 있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발소리는 길게 울렸고 그 울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태식은 마이크로필름 복사본과 암호화된 지도 파일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는 그것을 교회 천장 위에 감추며 말했다. 이건 최후의 증거야. 우리가 못 빠져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해. 나는 무전기를 들었다. 약속된 시간, 정확히 10분 뒤 한 사람과 접선해야 했다. 그녀는 이 작전의 유일한 외부 연결자였고 동시에 이 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서룡, 국가정보원 요원이자 내 연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2년 전 우리는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서류는 조용한 초등학교 교사로 이장에 살았고 나는 군에서 갓 전역한 민간 보안요원이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 건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였다. 정태식의 사건을 조사하며 내가 따라간 한보고서 속에서 그녀의 암호명을 발견했다. 한서웅, NS 의원 24A.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 지난주였다. 탈출 계획 초기에 나는 익명으로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짧은 문장이었다. 진실의 반쪽은 내가 가지고 있어. 서명은 없었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녀였다. 같은 날 밤 그녀는 폐허 마을 근처 버려진 민가에 나타날 것을 약속했다. 시간은 바로 지금 새벽 4시. 우리는 교회를 빠져나와 폐허 마을 일곽으로 향했다. 정태식은 남아 적의 주의를 끌기로 했고 나는 접선 장소로 혼자 이동했다. 폐허가 된 민가는 외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반쯤 꺼진 상태였다. 문짝은 바람에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먼지 낀 창가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한서룡,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 그녀였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백 번 상상한 재해였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차가웠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있는 세상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감시받고 조종당하고 언젠가는 배신당하는 그런 세상.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물었다. 마이크로필름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는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내 보여주었다. 안에는 원본 필름의 나머지 반쪽이 있었다. 그것이 정태식의 복사본과 합쳐질 때 하나의 완전한 진실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서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책임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에요. 그는 내부에 수많은 사람을 심어놨어요. 군, 정보기관, 언론까지.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태식이 얘 침묵 속에서 버텨야 했는지, 얘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정태식의 목소리였다. 놈들이 그 회 안까지 들어왔다.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결정해야 해요. 함께 가실 겁니까? 서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무기를 꺼내며 말했다. 이미 정해진 선택이에요. 늦었을 뿐. 우리는 함께 교회로 돌아갔다. 마을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마동철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훈련받은 군인이었고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 외안 정태식은 총상을 입고 있었다. 팔을 관통한 탄환은 살을 찢고 지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서륜을 보았다. 변하지 않았군요. 여전히 냉정한 눈빛이요. 서륜은 그에게 마이크로필름을 건넸다. 이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정태식은 그것을 받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의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동시에 외부에서 총성이 울렸다. 마동철의 부대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외쳤다. 출구로 이동하세요. D-4 터널로. 우리는 탄막 속을 뚫고 후방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 길은 그 위에서 연결된 낡은 지하 도로였고 예전에는 전쟁 당시의 피난 경로로 사용된 곳이었다. 정태식은 피를 흘리며 끝까지 걸었다. 서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지탱했다. 나는 후방을 지키며 적의 추격을 견제했다. 지하 통로 끝, 철문을 열자 밤하늘이 보렸다. 우리는 폐광구 입구에 도착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서른이 무전기를 꺼냈다. 원결했습니다. 지원 요원 도착까지 7분. 나는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깨달았다. 7분은 너무 길었다. 이 속도로라면 마동철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가장 마지막 전쟁이었다. 폐광구 입구를 빠져나온 우리는 마침내 DMZ 비무장지대 28번경계선 인근의 산등성이에 도착했다. 한서류는 무전기로 계속하려 본부와 연락을 유지했고 정태식은 팔에 피를 흘린 채 앞장서서 걸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의 끝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셋은 눈 덮인 능선을 조심스럽게 따라 이동했다. 서른이 앞장서길 원했지만 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여긴 내가 잘 알아. 이 일대에서 작전만 6번 넘게 했지. 북쪽도 남쪽도 지형이 변하지 않았어. 그의 발걸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은 거세졌고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오래전 폐쇄된 관측소였다. 그곳은 비공식 경계 지점이자 우리가 진실을 전할 마지막 장소였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했다. 적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소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낮은 기계음,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억제된 교신음. 순간 내 심장은 본능적으로 경고했다. 멈춰. 주변에 누가 있어. 나는 몸을 낮추고 손으로 지면을 짚었다. 바로 그때 정태식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함정이다. 우리가 위치를 노출시킨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주위로 섬광탄이 터졌다. 강렬한 빛과 함께 시야가 하얘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귓가에는 고막을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울렸다. 총성이 뒤따랐다. 엄폐. 나는 서윤을 끌어당기며 바위 뒤로 몸을 날렸다. 정태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고 있었다. 몇 초 후 시야가 돌아왔을 때 나는 주변을 살폈다. 최소 5명 이상. 그들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식이 없었다. 공식 작전병이 아니라 사설 군인들, 즉 책임운이 고령한 용병이었다.
그들 중 선두에 서 있는 이는 마동철이었다. 그는 방탄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손에는 소음기 장착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태식.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뒤에 무장 병사들이 총구를 들고 따라붙었다. 이제 끝내자. 더는 피곤하지 않게. 정태식은 몸을 가누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피투성이 팔을 감싸지며 눈을 똑바로 뜨고 마동철을 바라봤다. 넌 군인이 아니야. 넌 명령에 살고 돈에 움직이는 도살자일 뿐이다. 마동철은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이 버튼 하나면 이 지역 전체를 통신 차단할 수 있어. 무전도, 위성도 다 끊긴다. 지금부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될 거야. 그가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서른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이며 신호가 끊겼다. 우리와 세상을 잇는 마지막 끈이 절단되었다. 마동철은 권총을 들고 정태식을 겨누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그것만 끝이야. 나머지 내가 다 처리했어. 그 복사본, 원본, 지도 다 의미 없어. 하지만 넌 아직도 그걸 지키려 하겠지. 정태식은 조용히 의토 안에서 작은 금속통을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마이크로필름의 최종 사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말했다.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안에 세상을 뒤집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는 곧바로 금속통을 들고 절벽 아래로 달려갔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마동철이 외쳤다. 쏴라.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정태식은 굴러 떨어지기 직전 금속통을 절벽 밑으로 던졌다. 그 순간 한 발의 총탄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외쳤다. 태식. 몸을 날리려는 찰나 서륜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금속통은 GPS가 내장되어 있어.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 찾을 수 있어. 마동철이 다가왔다. 그는 내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만하자, 육건우. 너도 알잖아. 아무도 너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건 국가를 위한 희생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은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폐를 멈추러 온 거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서른이 쏘았다. 그녀는 단 한 발, 마동철의 손을 꿰뚫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정태식이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에 선 마동철을 향해 다가갔다. 이게 끝이다. 마동철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결국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몸이 눈 속으로 사라지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태식은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상처를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왜 당신이 그걸 감당하려 했습니까? 그는 천천히 웃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그래야 너 같은 놈이 다음을 이어가니까. 서른이 무전기를 다시 켰다. 신호가 약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구조 헬기가 10분 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정태식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건우라,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켰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군인도 요원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세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태극기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상공에 떠오른 헬기의 소음은 눈보라 속에 가려졌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구원처럼 들렸다. 피투성이의 정태식을 끌어안은 채 나는 눈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한서류는 무전기의 잡음을 조정하며 구조대와 교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재 위치, 비무장지대 28번경계 인근. 부상자 1명,
즉시 후송 필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다. 눈밭 위에 선 우리 셋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히 연결돼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곧바로 정태식을 들것에 실었다. 그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눈은 떠 있었다. 그는 서륜에게 그리고 내게 각각 손을 뻗었다. 잊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서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는 곧 비상비행으로 후송을 시작했다. 나는 서륜과 함께 기체 안에 타며 다시금 복귀했다. 금속통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서륜은 그것에 GPS 장치를 부착해 두었다. 신호는 낙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또 하나의 전선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로 복귀한 후 우리는 국가정보원 내부의 극소수 인원과 접촉했다. 서륜이 신뢰하는 선임 요원인 장서진 팀장이 우리를 비공식 브리핑룸으로 안내했다. 암호로 잠긴 회의실 안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최 기무는 아직도 군수계약건으로 정계와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 언론은 그의 자금으로 돌아가고 검찰 고위층 중 일부도 그와 연계돼 있어. 장 팀장의 설명은 단호했지만 비관적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증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서른이 옆에서 대답했다. 내부가 아니라 예부로 퍼뜨려야 해. 국내 채널이 막히면 국제 언론을 써야 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GPS 신호를 따라 마이크로필름을 되찾는 거야. 그게 핵심이니까. 며칠 뒤 우리는 수색팀과 함께 DMZ 인근 산림지대로 향했다. GPS 신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산 아래 협곡 근처에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낙하 지점까지 접근하기 위해선 로프와 등반 장비가 필요했다. 서른과 나는 직접 하강을 시도했다. 협곡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냉기는 오히려 긴장을 깨우게 했다. 드디어 우리는 작은 바위 틈새에서 그 금속통을 발견했다. 찢긴 요트 조각에 얽혀있던 그것은 이미 찌그러졌지만 내부는 손상되지 않았다. 서륜이 그것을 꺼내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아 있었어. 우리는 서울로 복구했고 장서진 팀장의 도움으로 필름을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거기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기 밀매 서류, 자금 세탁 경로, 외국 기업과의 계약 녹취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위군 인사들과 정치인의 서명이 찍힌 합의 각서였다. 이건 그냥 스캔들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장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기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때 서륜이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 진실을 묻고 평온하게 살지, 아니면 이걸 세상에 던지고 싸울지.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우린 이걸 던져야 해요. 그리고 책임질 겁니다. 며칠 뒤 우리는 국제탐사보도 전문 기자들과 연결했다. 그들은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우리 증거를 받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주 뒤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이 폭로가 실렸다. 대한민국 군수산업, 검은 기약의 실체, 전쟁 영웅을 반역자로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된 진실의 반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고 국내 언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결국 국방부는 긴급조사에 착수했고 최 기무는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했지만 필름 속의 녹취와 서류는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태식은 군사법정에 다시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재심이 열렸고 그는 7년 전의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법정에 나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태식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눈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서륜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되돌려준 거야. 그의 이름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는 일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태식 대위의 무죄 판결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그를 부활한 영웅, 침묵의 정예라 불렀지만 정태식은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은 그의 고통에 감정이입하며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했고 군사재판을 중계한 일부 유튜브 채널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산속 작은 요양원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팔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지만 그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그를 찾았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지만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내가 영웅이라더군. 네, 대인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영웅이 아니야. 영웅이란 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야. 나는 그날 내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대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버린 겁니다. 당신은 끝까지 남았고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과 닮은 풍경이었다. 너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을 지켰다는 것이 삶을 지켜낸 것과 같다는 착각은 버려야 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정태식은 7년의 인생을, 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한서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서류는 국가정보원을 자진 사직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기록을 모두 폐기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정보원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이젠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서른이라는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있는 당신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다. 당신은요, 이제 뭘 할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다. 정태식의 무죄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책임은 체포되었지만 그와 연결된 인물들 대부분은 자리를 지켰다. 멋진 위야무야 좌천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지만 정의는 완전하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국방부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을 받았다. 회의실엔 중령 1명과 2명의 민간 자문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은 내게 제안을 하나 했다. 당신의 행동은 규정을 위반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일이었기에 처벌은 면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발언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국방부 외곽부서로 재배치됩니다. 비공개 프로젝트, 특수보안 등급. 나는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제안은 명예를 지키는 대신 입을 닫는 조건이었다. 마치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거절하면요. 중령은 조용히 말했다. 향후 모든 군 관련 경력은 폐기됩니다. 민간 보안 관련 직무도 어려워질 겁니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았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나왔다. 그날 밤 서윤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내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은 계속 싸우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할게요. 이번엔 끝까지.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았다. 어떤 명령도, 체계도, 임무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지켰고 잊히지 말아야 할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출판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필명으로 쓴 그 책은 점차 입소문을 타고 퍼져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구인 듯한 진실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그것을 픽션이라 믿었고 누군가는 믿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읽은 사람 중 일부는 고요한 밤 혼자서 그 책을 덮으며 속삭였다고 한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정태식은 끝내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요양원 근처 산책길에서 종종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한 노인으로 기억되었다. 아이들은 그를 군인 할아버지라 불렀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와 서류는 여전히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뉴스에 언급되지도 검색되지도 않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읽어내려간 페이지 끝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싸움의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지킨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책이 세상에 나간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류건우 씨 맞으시죠? 저는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보좌관입니다. 책에 쓰신 내용 중 일부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리가 애써 세상에 내보낸 진실이 마침내 정치와 제도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정장을 입고 국회 본관의 회의실에 들어섰다. 기자들은 입구에서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중앙에 마이크와 이름표가 놓인 증인석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정태식 대위가 군사법정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순간. 그는 침묵했지만 모든 것을 증명했다. 오늘 나는 그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켰다. 류건우 씨, 진실을 위해 증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몇몇 의원은 책의 서술 방식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을 드러냈고 일부는 정치적 의도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말에는 근거가 있었고 나와 서른 그리고 정태식이 남긴 기록들이 있었다. 당신이 말한 비무장지대 접선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확보 작전은 정말 실존하는 사건입니까? 허구로 구성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의원이 물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총성과 피, 그리고 눈 속에서 잃어버린 이름들을 모두 봤습니다. 제가 그걸 왜 꾸며야 합니까? 꾸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적 속에서 나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다. 그 안에는 의심,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믿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눈빛들을 통해 이 사회가 진실을 얼마나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느낌이었다. 서른도 이후 비공개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그녀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거부한 채 자신이 직접 녹취하고 보관했던 자료들을 위원회에 넘겼다. 그 증거들은 결국 국회 특별감사청문회 개최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조각들이 공식 기록 위에 놓이기 시작했다. 최기모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다른 증인들과 문서들, 그리고 국민들의 눈앞에 서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은 더 이상 말끔히 포장되지 못했다. 진실이 한번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 빛은 다른 그림자들을 깨뜨리기 마련이었다. 정태식은 국회 청문회에 초청되었지만 그는 조용히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손으로 쓴 짧은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내가 대독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키려 했던 이름들이 이제라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우들이 묻힌 땅에 부끄럽지 않은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몇몇 의원은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울음이 새어나왔다. 정태식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세상의 어떤 외침보다 더 강하게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한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찼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정태식 대리님, 오늘 편지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잘했다, 건우야. 대리님,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진실은 끝이 없지. 다만 우리가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맞았다. 진실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기록이고 행동이었다. 다음 날 서윤과 나는 국립현충원에 들렀다. 정태식의 전우들이 잠든 묘역 앞에서 우리는 한 송이 흰 국화를 놓았다. 그 이름들은 한때 지워졌고 역사 속에 묻힐 뻔했지만 이제는 다시 기록되고 있었다. 비석에 적힌 그들의 계급, 이름, 작전명은 모두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서륜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새로운 정부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 비공식 무기 거래건이 정식 기소로 전환되었고 관련된 전직 장성 3명과 기업인 2명이 추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침내 시스템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며 또 다른 정태식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이제 싸움은 총이 아니라 기록으로, 진실을 향한 책임으로 계속된다. 서류는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대신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증언의 불꽃이 이 땅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을 지키고 있으리라.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한번 정태식 대위를 찾아갔다. 요량원의 산책길은 한결 포근해져 있었고 그가 자주 앉아있던 나무 벤치에 마른 낙엽 대신 봄 기운 어린 바람이 스쳐갔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앉아 있었다. 등이 곧고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대위님.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명료했다. 건우라, 고생 많았지. 나는 벤치에 앉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이 한때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노인의 마지막 전장 같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내가 물었다. 정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모든 진실은 끝나지 않아. 누군가가 기억하고 누군가가 다시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지.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런 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싸웠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름, 계급, 명예, 전우들, 그리고 스스로를. 대인님, 앞으로 뭘 하실 생각입니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아마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군인이 뭔지, 나라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나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오래도록 새겼다. 정태식은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지만 그가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앞으로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거라고 믿었다. 며칠 후 나는 서윤과 함께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나고 물었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데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당신들은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사회자가 물었다. 서른이 먼저 대답했다. 두려웠죠. 너무나도.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우리가 침묵해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내가 이어서 말했다. 누군가가 말해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지니까요. 그 기억 속에 있던 이름들도 함께 사라지니까. 그날 방송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전직 군인, 시민들, 고등학생, 그리고 한때 침묵 속에서 살아왔던 피해자들까지. 어떤 이는 용서를 구했고, 어떤 이는 응원을 보냈으며, 또 어떤 이는 자신도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모든 목소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였다. 몇 달 후, 정태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새벽녘,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말없이 떠났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우리가 함께 썼던 책 한 권이 지어져 있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나를 살린 건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를 지킨 건 나를 기억해준 그들의 눈동자였다. 우리는 그를 국립무지에 안장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군은 그의 명예를 복권시켰고 전우들의 이름도 군사 기록에 다시 올라갔다. 그의 무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익힌 전우들의 이름을 지킨 자, 정태식. 그날 무비 앞에서 나는 조용히 서륜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눌림이 있었다. 우리가 지켜낸 진실과 아직 지켜야 할 이름들에 대한 책임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군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군인이란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헌신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아이는 정태식 대위의 이름을 외우겠다고 약속했다. 서류는 작은 독립 언론을 세웠다. 거대한 진실보다 사소하지만 잊히지 않아야 할 진실들을 기록하는 미디어였다. 그녀는 말한다. 이젠 세상을 뒤흔드는 폭로가 아니라 조용히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낸 진실은 결국 무엇을 바꾼 걸까?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권력은 무겁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진실이 사람 하나를 살리고 이름 하나를 복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싸운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하지만 그 끝은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문장이며 누군가가 다시 기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자국이다.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누군가의 이름을, 잊히지 말아야 할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리고 이 한 줄을 남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진실을 지킨 증인이었다.